진도 연례는 언제 올려주세요?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내가 수련이나 뭐 진도 최대한 나가보고. 네. 제 녹화 되나요? 뭐 그동안 많이 한 거고 되게 내진 설계 기준은 게 되게 하중이라서 좀 이제 확대를 많이 되면서 별도 제조 기준으로 됐죠. 제일 여러분들 이 기준은 많이 읽으셔가지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있는데 진짜 PDF로 어디다가 주고 이걸 나에게 쉽게 설명해줘. 문답식으로 설명해줘. 이 파트를 날 이해 못하겠어. 그리고 외국의 관련 기준도 같이 PDF 이게 관련 규정인데 한글로 번역해주고 나에게 좀 쉽게 설명해줘. 해보세요. 그게 뭐가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가르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냥. 여러 가지가 있죠. 뭘 제일 모르나요? 미루는 어디가 제일 몰라? 알고 싶고 하나만. 성능 기반 설계. 성능 기반 설계. 그다음에 영애는 비구조 요소. 그다음에 우리 기현 이사는 감세.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앞에는 좀 쉽죠? 우리 홍 이사님은 콘크리트 구조의 고려사항. 여기 엄청 조금밖에 없어요. 콘크리트 구조 제일 많이 알고 싶어요. 워낙 전문가이니까. 구조. 그쪽 이제 논문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콘크리트 구조랑 균열 탐지 그때 관심 있으면 그걸 AI 이용해서 해보는 걸로.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비구조 요소도 말은 그렇지 다 구조 요소예요. 근데 건물하고 좀 다르게 좀 특이한 동특성이 있을 뿐이지. 자, 한번 가봅시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교수님 넘어가시다가 하나만. 아무나 질문해도 됩니다. 그 집안 분류의 네. 집안의 분류 사상이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저희가 집안 조사를 하게 되면 3곳 이상 집안 조사 수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하다 보면 결정된 평균값을 정하거나 네, 설계상의 가장 불리한 값 적용으로 네. 두 가지 5월처럼 되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다 평균값을 적용하게 되면 네. 유리한 방향으로 집안을 평가하게 되는데 네. 무슨 생각은? 저는 당연히 평균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이라고. 미쳐주는 게 지진에는 특히. 그걸 부지응답 해석하면 평균 성분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땅 그 넓은 곳에 세 곳 평균 최소한 3곳 하게 되면 이 특성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불리한 거 아예 이재가 되지 않는 이상 집안은 같이 묶여져 있다 생각해서 불리한 거로 진행하는 것보다 그냥 평균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있다면 이 정도 평균인 거다. 어차피 큰 의미가 없으니 집안이라는 게 물은 데가 여기까지 들어가고 얘는 여기까지 들어가고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그 공간지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위에서 내려본 거에 지표면에서 특정 잘라가지고 다 집안 면적별마다 원래 평균 내는 게 맞는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 여기에 전단파 속도, 여기 전단파 속도, 여기 전단파 속도를 내버리면 되는 거지. 얼마 거 얼마까지. 그것도 하기 나름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집안이 깊지 않으면 사실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진이 연약 집안을 흔들 에너지가 우리나라가 많이 없어요. 근데 SD 집안, 4 집안, 5 집안을 성능 기반 설계를 하는데 정작 그 지진 흔들려면은 그 연약 집안 그 무게
연약하고 이러다 이거를 다 땅을 흔들어야 되는 거잖아. 단단한 집안도 흔들기 쉽다니까. 단단한 집안은 흔들리는 대로 흔들어. 근데 그걸 따라서 내진설계 범주가 맞아. 달라졌는데 이제 그러면 성능개발 설계 대상이 아니냐 되느냐 이 요거 가지고 이제 논의가 꽤 설사이 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 문구가 평균값을 정하거나 그래서 뒤에 또 설계상에서 가장 불리한 값 적용이라고 이 문구가 두 개 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러니까 불리한값 적용해도 된다 이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이제 평균값 써도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건설사는 당연히 평균값. 아니지. 성능 기반 설계를 해서 훨씬 더 안전한 설계가 되고 뭐 그런 걸 보여줘야지. 성능 기반 설계라는 게 꼭 비용이 더 드는 게 아니라. 이제 벌써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꿔주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이제 비용적인 문제부터 좀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 문구 가지고 계속 얘기를 좀 요 근래 했던 게 하나 있어서. 그는 그 문구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가 판단해야 되고. 저도 갑자기 그림 하나 보니까 생각나서 몇 페이지 있나요? 6페이지. 이거? 네. 그 플로티 구조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여기 기준에서 말하는 플로티 구조는 저는 저층의 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우리 보면 대부분 고층 아파트에서도 전이 구조 만들어 놓고 플로티 구조를 적용을 하잖아요. 네. 그게 맞는 컨셉인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서. 그 요새 짓는 아파트가 어떻게 짓나요? 필로티 구조라는 게? 격식의 전이보다 전이 슬래브. 그 밑에 기둥이고? 네. 그러면 필로티층이지. 규모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왜냐면 그게 강성이 약해진 층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1층일 때. 그걸 필로티다. 강성이 꽤 약해졌다. 위에 비해. 그럼 모든 변형이 거기에 모이거든. 위로 힘도 제일 세고. 그 모였는데 펜싱까지 있다. 기둥에 굉장히 요구사. 왜냐면 벽이 그걸로 돼버렸으니까. 위에가 박스로 꽉 묶여서 어마어마한 질량이라서 다 거의 강체 고동을 해버리고. 이 1층에. 그리고 질량은 다 참여하니까 꽤 주기가 길어. 강성은 되게 약하고. 그러면서 좀 위험해지죠.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거는 다 필로티층입니다. 그러니까 뭐 설계는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지. 위는 별로 힘 안 보고 밑에가 힘을 이제 많이 1층 기둥만 튼튼하게 하면 좀 상세도 좀 지키고 잘. 기준 보면은 기둥에 대한 얘기만 나오거든요. 네. 제한 사항이. 네, 네. 근데 이제 뭐가 추가된다고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근데 저는 그 위에 강한 슬래브에 붙어 있잖아. 그리고 꽉 짜여져 있잖아. 두께도 그렇고. 오로 평가하면 고기 있는 것만 했지만 사실 원래 위호부 개념으로 따지면 여러 개 퍼져 있잖아. 그러니까 파괴돼도 하중 전달 경로가 있단 말이야. 그 슬래브라는. 근데 기둥은 그 끊어지면 그냥 거기 끝이라고 우선은. 물론 저기 강한 벽으로 전달은 되겠지만 중력 하중. 하지만 너덜너덜해져서 아예 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일 평가해야 될 건 뭐냐면 저 기둥들이 나갔을 때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거. 전도되는 거. 중력하중 자중에 의해서. 그거 되는지를 먼저 해보고 이 기둥 없으면 어떻게 될까? 중력하중에 대해 자중될까? 전도될까? 그럼 그런 거는 우리가 내진성능 평가에 평가 안 한단 말이야. 물론 뭐 D 플러스 0.251이 있어가지고 이 기둥이 이 벽체가 나가면 뭐 그렇지만 그 어쨌든 그 최대 변이가 생기고 이 기둥이 없을 때 이 자중에 의해서 또는 그 이후에 또 하중에 대해서 얘가 견딜 수 있는지를 봐야겠지. 그러면 진짜 얘 덕틸리티가 버텨야 돼. 질문 한 가지 해주실까요?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진 보니까 되게 포항지 때 했던 사진 같아요. 제가 필로티 구조 저거를 좀 점검을 이렇게 해놔다니면 그게 주차장 때문에 시 때문에 저기 필로티 구조가 우리 계단식으로 좀
생각에는 가쪽에 계단실을 두부 설계를 하고 주차장을 만족시키면 만족시키려면 1층에 어떠한 보강이나 어떠한 부재를 추가해가지고 설계해야 된다는 걸 지침에 놔둔다면 지금 저기 5층에는 대부분이 저런 구조가 맞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기준이나 이런 쪽에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설계에 필로티 구조가 반영됐었을 때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봐요. 그러니까 지금 필로티 구조물 보강을 했던 평면들 주차장 신설 안 하면서 주차장 규정 어기지 않고 그것들이 아마 꽤 많이 한국 방제도 했을 것 같고 한울도 했고 TI도 했고 아이시트도 했고 필로티 구조물을 LH나 SH 받아서 한 많은 데가 있어요. 그걸 우선 방제 기술에서도 한번 어떻게 보강을 했는지 펜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 이 덕틸리티를 이렇게 하기 힘들면 싼다든지 강판으로.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제 얘기는 뭐냐면 저기 가운데 두면 그걸 가운데 두면 좋은데 저 주차장 대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다 가쪽으로 이제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주차장 대수를 더 만족시키려고 그건 좋다 이렇게 설계를 하면 그러면은 어떤 방법에 부재 보강이나 부재를 더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라고 기준을 둔다면 건축주가 보고 당연히 기준대로 아니면 건축사가 그렇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으면 그런 효과가 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러니까 기준은 최소한을 두는 거고 모장하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강판 보강이에요. 근데 그걸 명시할 수 없다고요. 나 FRP 보강 그러면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데 강판에 대해서 왜 강판 보강이 좋은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콘크리트가 아스라져도 버팁니다. 철근을 아무리 넣어도 아스라지면 못 버티거든요. FRP라는 것도 진짜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면 그 안에 콘크리트를 떨어나가지만 않게 해도 그게 철근들을 구속을 해가지고 그 죽음만 가지고 충분히 받는다고요. 그 모양만 유지하고 있으면 아스를 안 나오면 중력 가중을 받을 수 있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컴파이먼트입니다. 컴파이먼트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해야 이게 지금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거기에 강판 보강을 넣을 수는 없잖아. 근데 보강 방법이 뭐가 있는 걸 보면 그걸 처음부터 해서 넣어도 되겠죠. 외국에서 했던 것들 처음부터 강판을 쓴다든지 철근, 띠철근 대신에 그럼 전당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기둥 크기도 줄이고 강판 쓰고 내화 피복해버려. 방법이 있겠고 주차장 잘하면 여기 벽을 좀 세우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 걸 이제 계획하는 사람이라 해야 되죠. 우리는 최소한만 요구하는 거고 기준에서 세세하게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 또 새로운 기술은 어떻게? 그렇게 됩니다.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저 구조물의 벽식을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죠. 위에를. 나 그냥 보호 기둥식으로 하고 그냥 보호 기둥식으로 하고 벽에도 우리나라 방을 벽을 너무 선호하는데 그냥 소음 잘 되는 진짜 경량벽체 개발해가지고 지금은 워낙 그냥 벽으로 다 시공해 보려고 세대강을 하니까 위에가 어마어마하게 꽉 짜진 벽이고 밑에는 텅. 그러니까 강성이 이렇게 떨어지지. 저 골 그대로 올라간다. 근데 밖으로 보면 필로티다. 빌라 사보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 사보아가 쫙 1층 올라가고 콘크리트 시간 혹시 여기 있나? 빌라 사보아 한번 쳐보세요.
다운로드 해야 돼 이거? 찾아보세요 한번. 이게 보이죠? 이게 필로틴이 아니냐? 필로틴 아닙니다. 이쪽하고 저 띠창. 그냥 구조력이 아니에요. 구조력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공간 구획하고 마음대로 임대했습니다. 저러면 저건 모멘트 골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필로티라는 거는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싶은 욕구에 생긴 건데 그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필로티 적용도 안 받고. 근데 우리는 엄청 두꺼운 걸 주거에 선호해서 단열 뭐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겠죠. 이거 정말 유명한 꼬르비지에 이거 다 필로티 건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건축 계획적으로. 근데 구조적으로는 필로티가 아니라고요. 약층이 아니라서. 중요한 건 1층이 띄어져 있는 1층의 기둥 벽에 모인 그 고층부보다 훨씬 적을 때 그럴 때 이제 약층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있나요? 한번 봅시다. 이런 건 그냥 넘어갑시다. 자, 제일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2등급이 제일 기본인 겁니다. 2등급이 제일 기본인 겁니다. 모든 거기서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구조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게 뭐라고요? 붕괴 방지밖에 없습니다. 인명안전 몰라요. 또 뭐 있습니까? 탄성거동, 이건 구조적으로 의미 있죠. 기능수행, 뭡니까? 다 비구조제야. 그러니까 맨날 인명안전 그 사이 어디면 인명이 안전하는 것이다. 붕괴만 방지. 인명은 안전해요. 벽돌 잘못 맞. 바깥에 있을 때가 더 위험하지. 벽돌 떨어져가지고. 건물 내에 있는데 붕괴만 안 돼봐. 구조되질 거 아니야? 그럼 인명이 안전한 거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의미 있는 건 뭐라고요? 붕괴 방지. 그것만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강도가 안 떨어지고 그냥 이 정도 인명은 없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능수행대보다 즉시복구다. 이게 다 기능수행을 거의 탄성거동한다고 하고 즉시복구 약간 탄성 좀 훼손됐지만 역시 탄성이고 여긴 다. 그러니까 얘가 완전 탄성 FI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FI 이걸 따지면 그러면 얘가 기능수행은 80%라고 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 만약에 이런 푸시오버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최상층을 이렇게 긋고 네? 그 다음에 여기 60%를 이렇게 깎은 게 이게 유효광성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80% 정도 수준이면 또는 뭐 어떻다. 이거 뭐다 여기 정도 수준이면 이건 뭐야? 기능 수행을 한다. 그다음에 여기 가서 여기 이 정도면은 즉시 복구다. 좀 피해는 있지만. 그다음에 여기 가서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 떨어질 때까지를 여기 A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잔류 강도가 나는데 잔류 강도가 있는데 이게 이 하중이 중력 하중을 그렇게 저항하고 있지 않다. 이때도 붕괴가 안 됐다. 그럼 붕괴 방지 얘기를 해서 보통은 여기까지가 B, 여기 크기가 여기까지가 A, 여기가 B. 그래서 여기 안 넘으면 붕괴 방지가 됐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보통은 여기 좀 찜찜하잖아 이런 거 해서 그냥 보통 여기까지 80%. 그럼 인명안전 어디냐? 뭐 그럼 여기 1대3으로 하자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 절반 수준으로 하자. 1대3으로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저게 A 값이 얼마일 때, B 값이 얼마일 때, 소송 허용 변형이 얼마일 때 인명안전 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 구조체마다 다 층간 변형과
중요도 2등급은 얼마로 합니까? 2%. 1등급은 1.5%, 특등급은 1% 하죠. 근데 2%인데 벽체의 2%랑 골조의 2%랑 같나요? 완전히 다르죠? 층간 변형각이. 그렇죠? 그럼 2% 생겼다고 붕괴방지 됐다고 할 수 있나요? 벽체가? 골조는 4% 이렇게 가도 괜찮지만 그냥 러프하게 잡은 거라고 다. 외국은 전단벽시, 일본은 훨씬 더 엄격하게 잡습니다. 우리 그냥 미국 기준은 규정식이 뭐든 원래는 상세하게 평가해서 성능 기반 설계로 잘 모르겠으면 하고 러프하게 1%, 1.5%, 2%인데 1%면 제일 중요한 특등급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기능 수행이죠. 원래 기능 수행하면 그 구조물이 1% 변형할 때 설치해 있는 모든 장비가 잘 안 떨어진다. 그리고 그 층간 변형각을 견뎌야 되잖아, 비구조대들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특등급의 1%는 뭐라고? 기능 수행. 기능 수행 1%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 구조물에 부착한 층간 변형각을 기능을 수행해야 할 V 구조재들이 버텨주고 있는 거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왜 이렇게 출석률이 저조합니까? 이제 배째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겨울이 되다 보니 다들 아니 다음 주에 시험인데 아니 술 처먹자고 지도교수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욕먹은 줄 알았어. 어째 강의하러 간다더니 한두 번 먹어봐요 말이. 우리 아들만 신났지. 또 모든 화살은 저에게로. 이제 엄마를 설득한 것 같아. 공부를 안 해도 된다. 나도 설득해줘 그랬지. 아빠도 술 먹어도 된다 이거.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해라. 나도 나의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결과다. 내가 얼마나 큰 고진모초를 당한 줄 아냐. 자, 이런 얘기고요. 뭐 지하구조물을 설계할 줄 아는 사람 잘 없죠. 이것도 뭐 이제 이렇게 좀 약산식으로 유연하면 토합을 가해서 편의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그냥 A가 B라는 게 탕 때렸다고도 할 수도 있고 강하면 원래 이제 다 모델링을 해야 되죠. 토합까지 다 해야죠. 한 번에 안반서부터. 근데 너무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로. 그리고 R3을 쓰는 이유는 낮게 그래도 좀 R3이 적으세요. 지하 구조물은 리던던시랑 지지점이 워낙 많다. 구조체에 비해. 여유도와 지지물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힘이 재분배되고 붕괴하지 않는다. R3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초과 강도, 그러니까 여유도가 있다면 이 부재 붙어지면 저 부재로 가고 저 부재 붙어지면 저 부재로 가서 그래서 계속 초과 강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초과 강도라는 거는 그 힘을 딴 데서 받아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초과 강도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R을 3을 써서 설계를 합니다. 비구조제도 이런 것들을 그 특정 위치마다 이걸 달아라. 이건 계산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앵커 하나가 지지할 수 있는 인발력 또는 전단력
그러니까 옆으로 미끄리면서 벽돌이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가는 전단력과 이건데 인발력을 견디게 설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부탁해 보세요. 챗 GPT에 나오나 모르겠네. 5층에 달린 벽돌. 우리나라는 어느 벽돌이 제일 위험할까요? 저 벽돌이 막 달렸잖아. 어느 벽돌이 제일 위험할까요? 먼저 구조물 증폭이 제일 많이 되겠지. 구조물이 증폭을 많이 한 거대로 매달려 있으면 구조물만큼 증폭합니다. 근데 딱 붙여 있잖아, 완전히. 5층이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 스펙트럼에서 여기 제일 높은 여기가 내가 0.5층, 5층 정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SDS에 해당되는 것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SDS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러면 구조물에 딱 붙어 있다. 그러면 구조물만큼 증폭하겠죠. SDS만큼. SDS가 뭐예요? Short Period의 디자인 스펙트럼이잖아. 그러니까 Short Period라는 구조물이 단주기. 그러니까 포항에서도 막 벽돌 우두두 떨어졌던 게 다 5층. 앵커도 어디가 제일 많아야겠어? 당연히 5층이죠. 근데 그냥 똑같이 하겠죠. 누가 그걸 달리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무거운 친형 벽돌 달지 말라고 하겠지. 사실 저거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다 뭐로 하고 있어요? 타일로 합니다. 타일. 우리나라면 저게 적벽돌로 하는 게 유행이에요. 아이비리그. 저기다 담쟁이 덩쿨이 올라간 걸 아이비리그라고 그러고. 아이비리그가 어디지? 하버드. 하버드 몰라? 하버드밖에 모르. 아, 그래. 그러니까 하버드. 아, 또 어딨냐? 아이비리그. 찾아보면 돼. 담쟁이 리그입니다. 아이비리그.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이거죠. 사실 이제 비구조조 요새가 훨씬 더 중요한 건물 같은 건 이제 특특급은 기능 수행을 목표로 하고 싶다면 진짜 비구조제가 답니다. 다. 이거 떨어지면 안 되고 이 강의실 경우에는 뭐 영사기 정도야 뭐. 영사기는 매달린 구조죠. 많이 흔들립니다. 체육관에서도 천정에 매달려 있는 구조들은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은 집안 흔들린 거, 천정 흔들리는 거, 다시 매달려서 흔들리는 거, 이 세 번 증폭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거를 비구조에서는 고려하게 돼 있어요. 그걸 찾아보시고 제가 내년에 학교 건축물 비구조 요소를 하는 걸 과제를 합니다. 교육시설 안전원이라 안전원이지 이제 안전원이라 2년에 걸쳐 매년 2억씩. 가장 궁금한 게 비구조 요소를 지지하는 철물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모르죠. 아직 안 했으니까 사례 조사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어떻게 하는지 봤어야 되는데 정 안 되면 그냥 얼마로 앵커 더 박아라 하는 수밖에 없어요. 5층. 그리고 그 밑에가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비구조냐 아니냐 이렇게 구별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는 데 설치된 비구조제는 뭐 굳이 보강도 필요 없고. 이런 거는 뜯어서 조사를 하면 되는데 아예 한 판으로 되어 있는 천장대도 많거든요. 그럼 못하지. 근데 원래는 뚫어서 봐야죠. 저기서 떨어질 때가 되게 많거든. 사실 그런 비구조제들이. 가끔씩 학교 가면은 행정실에 사장님들이 하소연을 엄청 많이 하셔요. 뭘? 교육부 행정에 대해서 이제 아이템별로 예산이 떨어지잖아요. 외교공사 따로, 내진공사 따로, 내부 실내공사 따로. 그러면 올해는 외교공사에다가 내년에는 뭐 내진공사에다가 다시 내부 천전제 기성공사에다가 막 뭐 이런 거는 좀 분위기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다면
한 번에 해야죠. 학교 리모델링 이래가지고 싹 다 뜯어 고치고 천정대도 싹 교체하고 뜯어서 본 거 좀 방학 때. 근데 이제 그것도 제안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내진봉사 거의 완료됐지 않나? 아직 멀었어요? 충분히 예를 들자면 한 30, 10% 정도 나왔다는 거. 나와요. 진행률. 37% 완료. 기호도 저번에 얘기했고 이것도 다 얘기했던 겁니다.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보고 꼭 충격에 대한 모든 부재 나오면 마이다스로 이거 딱 찍어보고 습관적으로 중력 하조에 의한 충격비가 얼마 정도인지를 검토하세요. 그래, 지진하중에 의해서는 충격비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늘 높은 건물 아니면 충격비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보통 절친 구조물은 충격비 변화가 없으니까 D 플러스 0.25이라도 딱 찍으면 내가 여기 속하냐 여기 속하냐 여기 속하냐에 따라 자 제일 밑에 속하면 어떡한다고? 완전 덕타일 거동합니다. 인장 파괴라서. 인장 파괴라는 말도 쓰고 싶지 않아요. 인장 항복이라서. 그럼 그룹핑을 딱 세 그룹핑을 하라고. 그럼 가운데 있는 2번 그룹핑은 충격비에 따라 완전 다른 거동을 하는 거예요. 얘가 모델링을 잘해야 됩니다. 평가도 잘해야 되고. 근데 이게 별로 없다. 여기에 가까이 충격비가 작을수록 덕타일한 거동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강도는 여기가 제일 낮죠? 강도는 점점 올라가지. 자, 적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도는, 모멘트 강도는 충격비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 여기는 모멘트 강도가 얼마야? 빵이에요, 빵. 다 인장 항복 때문에 모멘트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MB까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지. 충격이 증가함에 따라. 똑같은 철근이어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MB에 도달하는 충격비가 보통 얼마냐면 40% 정도, 40%.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걸 꼭 해서 내가 어떤 구조물을 설계를 하면 이 기둥은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고 있고 어디에 속하고 있다. 이런 걸 딱 알아야 된다고. 자, 여기 넘어가면 어렵다고요? 이거 압축 파괴라. 절대 소선 고동 모델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탄성 영역에 있어야 됩니다. 제일 모델링을 잘해야 되는 데가 어디라고? 2번 영역. 저기가 충격비가 증가함에 따라 완전히 소선 고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뭘 기대해도 된다고? 여기는 강도는 낮은 대신에 강도는 엄청 낮은 대신에 덕틸리티가 어마어마하다니까. 이런 고동을 하는 거고 저기 딱 여기서부터 충격비가 압축력으로 돌아서는 순간 빨간색 영역일수록 여기 딱 이제 빨간색이다. 그럼 여기 가서 이제 탁 부서지는 거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보의 고동을 표현을 할 때 저기 거의 충격이 없는 걸 보라고 하잖아. 보는 고동을 표현하면은 보는 여기가 제일 처음이야. 여기가 뭐야? 최외각 인간철근이 딱 항복하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모멘트 강도가 증가 안 해요. 그러다가 쫙 변형이 증가하면서 그 철근은 항복해 있고 압축축이 크러싱 될 때까지. 압축축 크러싱이 마지막에 발생하고 이제 강도가 저하됩니다. 이런 거고. 여기 MB까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다가 확 이게 MB일 때 이렇게 됩니다. 뭐예요? 균형 파괴라고 해서 인장철근이 항복하자마자 압축축이 크러싱 탁 돼버리는 거죠. 덕틸리스가 없어.
저기서부터는 더 이상 서천 고등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기 PM 성감대에서 반드시. 제가 성능 기반 설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능은 세 가지: 강성, 강도, 변형인데 이거에 다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게 충격비. 두 번째 뭐? 철근비. 그리고 세 번째 전단 경감비. 세 가지 비를 어떻게 되는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떠올리세요. 항상. 자, 충격비 클수록 강성 증가, 강도 증가, 변형 능력 감소. 네? 철근비 클수록 강성 증가합니다. 굉장히 강한 재료라. 자, 철근비 클수록 변형 능력 철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인장 철근비가 클수록 강도는 증가하나 변형 능력은 감소한다. 보세요. 인장 철근비가 클수록 압축 철근비와 전단 철근비는 클수록 휭 강도는 아주 조금 증가. 그러나 변형 능력은 무지막지하게 증가. 당연히 전단 철근비 클수록 전단 강도가 무지하게 증가하겠죠. 말할 수 있나요? 자, 압축 철근비 많이 넣는 게 효과적일까요? 전단 철근비 많이 넣는 게 변형 능력 시키는데 더 효과적일까요? 잘 모르겠다. 당연히 전단 철근비입니다. 전단 철근비, 특히 끝에 부분 경계 요소에 전단 철근비가 많아서 제일 압축을 많이 받는 콘크리트를 컴파인먼트 해야. 전단 강도 자체 중요한 게 아니라 콘크리트 크러싱이 날 때 그걸 막아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보통 변형률이 얼마까지 가나요? 0.0033이라고 하죠. 경계 요소 잘하면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다? 2배 증가, 3배 증가, 그 이상. 그럼 0.0033을 3배 증가시키면 얼마 정도야? 1%.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콘크리트를 그대로 두고 꽉 터져나갔던 거를 0.003 되면 꽉 터져나간단 말이야. 그거를 컴파인먼트가 꽉 돼 있으면 이걸 3배까지 하면 변형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자, 전단 경감비 증가할수록 강성 감소 증가. 전단 경감비라는 거는 캔틸레버 길이입니다. 깊이. 그럼 쉽게 균열이 나는 가늘고 긴 부재가 전단 경감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모멘트가 굉장히 큰 부재입니다. 전단력에 비해. 그러니까 뭐라고? 균열이 쉽게 나서 강성 감소. 강도도 휭 파괴가 나기 때문에 금방 감소. 단 넉타일랑 고동을 합니다. 전단 경감비가 짧은 부재는 벽체 같은 거죠. 높이에 비해 깊이가 굉장히 긴 거. 전단 강도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근데 또 높이가 작기 때문에 휭 파괴 일으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단 경감비가 작은 부재, 뭐야? 벽체, 연결부, 뭐야? 깊이에 비해 길이가 짧은 거, 그게 벽체랑 그밖에 없어요? 응? 하나 더. 연결부, 벽체. 우리 수직 부재는 뭐밖에 없어? 기둥, 벽체. 기둥은 어느 때 전단 경감비가 짧아? 뭐 조적주배 같은 거 했을 때 그러면 근데 어쨌든 그냥 그런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전단 경감비는
기둥은 길고 벽은 어떻다? 작다. 그런데 수평제에서는 뭐 연결 뭐 보중에 좀 짧은 뭐 벽 사이에 또 뭐가 있을까요? 수영아 뭐가 있을까? 휨 거동을 거의 안 하고 전단 거동을 주로 하겠지. 짧으니까 휨 별로 안 휘고 균열도 잘 안 나고 그리고 강체 거동을 많이 하겠죠. 강체 경막 들어봤나? 경막 바닥 슬래브 횡화중을 맞는 경우에 바닥 슬래브 적으세요. 저번 시간 안 했으니까 오늘 2시간 반을 더하면 8시까지인가요? 왜 너 맘대로 술 처먹어놓고 우리 오늘 망치냐? 내 맘이지 뭐. 지도 지난주에 아파서 보고 그랬어? 오. 내가 너가 빠지면 나는 수업을 하고 싶지가 않아. 미루가 오늘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안타까우면 내가. 자, 여기 횡화중을 이렇게 가하면 굉장히 깊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만약에 벽이 이렇게 돼 있다면 지지 조건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생각하게 되냐면 이 경막은 횡화중이 받을 때는 이 질량에 분포돼서 분포된 걸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어디가 지지해? 기둥하고 벽이. 그러면 이거 봐봐. 이 두 개가 하나의 경막인데 지지점이 요거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밀어. 그럼 이게 길어지면 이렇게 휘겠죠? 마치, 이거 이해돼? 보처럼. 그럼 여기다 뭐 넣어야 돼? 여기는 압축되고, 여기는 인장되니까 여기만 인장철근 넣어? 횡력이 이렇게만 와? 이렇게 또 와. 정말. 횡력, 뭐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왜,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 이 슬래브는.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요. 넣는 거, 이것 때문에 넣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로 당연히 전단력 어디서 제일 커? 우리 보호 생각해봐. 분포는 보호. 어디서 제일 커? 판부잖아. 벽체 근처가 지지점이라고 했지. 거기에 전단 철근이 많아야 된다고. 거기에 꽉 전단을 지지하고 있어서. 자, 가늘고 긴 벽체, 가늘고 긴 벽체. 벽체 지지점 넓을 때 변형 영상 그려보세요. 어떻게 변합니까? 당연히 어떻게 변해요? 이렇게 변형하죠. 자, 여기 어떤 변형이 주로 이릅니까? 전단 변형이죠. 여기 전단 변형이죠. 그렇죠? 여기 쭉 인장철근 반대로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지점 근처에 전단 철근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런 변형을 한다면. 근데 지지점이 또 있으면 여기 중간중간에 굉장히 짧아지죠. 그러니까 얘는 변형을 별로 안 한단 말이야. 그런 걸 무슨 경막이라고 하나요? 강체, 경막, 다이어프램. 자, 이 페이지는 제가 유도해 본 겁니다. 단순보에서
PM 상관도에 얼마일 때까지 모멘트가 계속 증가하는지. 관심 있으면 공부해 보시고 모르겠으면 수연이한테 질문하세요. 내가 유도도 제가 시켰어. 요거 아주 간단한 요거는 얼마나 하냐면 0.185 정도. 물론 철근이 많아지고 압축 철근도 많아지면 다른 일이 나겠죠. 0.2 정도면 균형 거기에 도달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요게 2차식으로 보이니? 했었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죠? 2차 함수가 1차 함수는 이거죠? 2차 함수는 요거죠? 축에 대해 대칭이죠? 그 축에 해당되는 게 이거고 제가 만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 베타의 알파인데 알파가 얼마? 베타가 얼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직접 해보세요. 철근 상세마다. 요거 시험 문제로 내겠습니다. 단면 형상 주고 PM 상관도를 그리시오. 자, 어느 포인트 잡으면 그릴 수 있습니까? 요런 PM 상관도 최소 여기 세 군데는 알아야 이렇게는 그리겠죠. 정 더 알고 싶으면 여기도 M0도 알면 되겠죠. 네 포인트를 알아서 연결하고 여기가 얼마 정도 되는 충력비에 이르는지. 이건 시험 공부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해요? 충력비가 저거보다 크면 무슨 거든 완전 탄성 설계해야 됩니다. 저 이상 갈 때는 철근 보강하고도 뭐 하더라도 그 강도 초과하면 안 돼요. 그 강도 넘어가면 완전 추성 파괴예요. 그럼 면적을 키우면 충력비 줄어들겠죠.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작은 여기서 굉장히 쉽게 오버하고 있다 막 그러면 고수는 뭐 해야 돼? 괜찮아. 그냥 변형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어. 여기는 잘 평가해야 돼. 충력비에 따라 성능 기반 설계 지침에 따라. 그러니까 충력비가 높은 구조물은 굉장히 벽체 양이 작고 엄청 특정 부위에 힘이 많이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롯데타워 같은 거는 그 바깥 8개 기둥으로 123층이 다 가운데 코어랑 받고 있고 횡하중 얘가 아웃리그로 얼마나 많은 쪽 기둥이 충격을 받겠습니까? 인장받는 건 오히려 도와준다고. 여기 이 충격 받을 때 부러지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제가 평가했을 때 평가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와서 롯데타워의 커튼홀을 평가해달라, 롯데타워의 기둥의 안전성을 평가해달라, 롯데타워의 영화관을 평가해달라, 롯데타워의 수족관을 평가해달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저에게 과제를 줘서 저희 초기 투자비를 늘릴 수 있게 만들어준 고마운 회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수족관에 규명하려고 TV에 나오고 있었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의뢰를 들어올까요? 불안감 때문에 그러겠죠. 여러분들도 불안하나요? 문제가 생길까 봐? 내가 설계한 건물 불안하다. 그러면 안 되지. 야, 넘어갑시다. 혹시 이런 거 보고 뭐가 궁금한 게 있나요? 그럼 바로 말하세요. 천천히. 다 말했던 거고. 이게 소성 힌지가 길이가 아닙니다. 전단 경간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D, 깊이에 대한 B가 적당 경감 B고. 소성 힌지 길이가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주연아, 설명. 여기 힌지가 이런 거죠, 저런 거죠? 더 이상 모멘트 못 받는 상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상태. 저걸 힌지라고 그러는데 구조물에 언제 저는 힌지가 생깁니까? 소성 힌지일 때가 생겨요. 더 이상 모멘트를 더 이상 못 받는 구간. 언제 그렇습니까? 소성 힌지 길이가 뭔가요? 설명할 수 있어? 소성 힌지 길이. 말을 많이 들어봤지? 소성 힌지 길이 뭐 절반만큼 자르라 봐. 그런 거 안 자르고 있어서 제가 자르라고 한 건데. 퀴즈. 충력이 세면 소성 힌지 길이가 길어질까요? 넓어질까요? 같은 얘기네.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자, 봐봐. 내가 그럼 다시 한번 설명 넘어갈게. 벽이다. 그럼 철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는데 여기 철근을 여기 이제 횡령을 쭉 민다. 그럼 어디가 모멘트가 여기가 제일 크죠, 모멘트가. 그렇죠? 그럼 여기는 압축받고 여기 인장받으니까 요 철근이 벽에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있다 치. 쭉 가다 갑시다. 기왕 간 거. 그냥 끝까지 이렇게 갔다 치면 이 구조물의 첫 번째 이상은 어디서 생기냐면 최외곽 콘크리트에서부터 생깁니다. 왜? 균열감. 근데 그건 우리 무시합니다, 인장면. 정말 절대적일 때는 뭐냐면 요 철근, 1번 철근 항복입니다. 이게 밀 때 첫 번째 이상한 점이 어디라고? 1번 철근 항복, 최하단부가. 밀면 모멘트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뭐야? 요 모멘트가 MY라고 합니다. MY. 내가 MY에 도달했을 때. MY라는 건 뭐냐면 벽체의 MY라는 건 뭐냐면 제일 모멘트 위치에 최외곽 철근이 막 항복하기 시작할 때 모멘트. 그러면 여기가 항복할까? 여기가 1번이었지. 여기가 항복할까? 여기는 밀면은 여기 모멘트가 똑같이 걸려도 변형률이 곡률에 따라 중립축은 아무 힘도 안 받고, 그 다음 얘가 제일 힘 많이 받고 있진 거잖아요. 그죠? 중립축은 아무 힘도 안 받고. 그럼 여기는 무슨 힘 받고 있을까? 요 철근에 여기는. 아직 모멘트가 작기 때문에 별로 힘 안 받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직 힘이 점점 재분배돼 가면서 최외곽이 딱 항복한 다음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되다가 여기도 다 탄성이 아직 탄성이다가 점점 여기 변형률이 증가하면서 이 두 번째 것도 항복하고, 그 다음에 얘가 변형률이 증가하면 콘크리트 변형률이 증가하면 그래서 최외곽이 크러싱이 되는 여기 0.0033에 도달하면 그때는 변형률이 이렇게 되겠죠? 응력 변형률 곡선이. 그럼 그렇게 크러싱이 될 때를, 그러면 크러싱이 나면 이제 급속도로 이 콘크리트 사라져버리고 사라지면 짧아져가지고 모멘트 강도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1번이 뭐라고요? 자, 아까 최외곽 철근 항복하는 시점. 여기가 뭐라고요? 압축축 콘크리트 크러싱이라고요. 최대 강도는. 여기가 되면, 이게 이제,
이게 곡률로 따질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 이거 그림 그리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소성 힌지 길이가 원래 뭐냐면 여기가 MP에 도달할 때 여기 최하단부가 MP일 때 어느 매점은 여기가 이제 MP에 이렇게 올라가요. 곡률이 급격하게 이게 MP에 도달할 때 여기 MY고 어느 매 시점은 MY인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멘트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특정 끝단부에 엄청나게 곡률이 집중한다고. 모멘트는 이런데 곡률이 이렇게 된다고. 여기 끝단부에 엄청 곡률이 집중해요. 이게 곡률이야. 자, 봐봐. 어때? 이거 이렇게 봐봐. 이렇게 오다가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 보여? 모멘트는 어떻게 돼? V 곱하기 H잖아. 모멘트는 계속 이래. VH야. 근데 그래서 모멘트는 쭉 선형으로 증가해서 여기서 꼴랑 요만큼 증가했는데 여기서 모멘트는 여기서 좀만 더 여기서보다 여기 모멘트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건 MY고 여기는 MP라고. 그러면 여기는 MP에 도달했으니까 곡률이 어떻게 되겠어? 이 곡률이 MP에 도달하면 쫙 내려가야지. 변형률이 엄청 집중되면서 변형률이 쫙 집중되고 이게 곡률 그림이야 이거. 여기는 MI에 해당되는. 그럼 뭐야? 곡률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쉽게 돌아간다는 얘기야. 곡률이라는 게 단위 길이당 돌아간 각도라. 됐어? 여기까지. 다시 수연이가 설명 좀 이거 파트 수영이 잘. 그럼 뭐야? 여기 파트는 어떻다는 얘기야? 적으세요. 여기 파트는 돌아가기 쉽다는 파트입니다. 구조물에서. 힌지처럼 돌아가기 쉬운 파트가 됩니다. 벽체 하단부는. 벽체 하단부는 무슨 파트가 돼? 힌지처럼 돌아가기 쉬운 파트가 됩니다. 모멘트가 조금만 증가해도 확 곡률이 증가하는. 여기 있잖아. MI에 도달하고 나면 여기 봐. 모멘트를 내가 조금만 더 줘도 확 변형이 생기잖아. 여기 봐. 이렇게 해서 잘 봐. 여기가 빳빳한 스프링이었어. 스프링. 끄 하고 딱 끄게 했는데 여기서 모멘트를 조금만 내가 더 증가해도 훌쩍 간다고. 그럼 힌지 같지 않아? 이런 설명을 했는데도 모르면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극한 상태까지는 빳빳하게 버텨 그럼이. 그러다 그 다음부터 조금만 더 증가하면 확. 술도 그렇잖아. 나 그래도 소성 상태 많이 봤지. 아 멀쩡해 보이지가 않나 처음부터? 그렇죠. 여기는 MI가 클 것 같고 여기는 MP도 클 것 같아. MI 대 MP의 B가 뭔지 알아? 그걸 형상계수라고 합니다. MY 대 MP의 B를 형상계수라고 합니다. F. 문제 낼게요. 사각형의 형상계수가 제일 클까요? 다이아몬드가 형상계수가 제일 클까요? H형광의 형상계수가 제일 클까요? 찍어 1, 2, 3. 어디가 힘을 제일 적게 받아? 중립축이죠. 그죠? 근데 여기 항복했어도 나 여기 항복해도 아직 항복시킬 때 많죠? 그렇죠? 여기 항복하면 어떤가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어떠지? 이건 어떤가요? 여기 가운데 항복하고 나고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항복은 가운데 항복하나요? 최외곽에 항복하나요? 그렇지. 얘가 최외곽에 항복했어. 이만큼이.
최외곽이 항복했어. 아직 많이 남았지. 여유로운 데가. 어떤 건방진 회사처럼 여기가 가고 구멍을 뚫지 않는 한. 힘 별로 안 받는다고. 반석 어디라고 있어. 구멍을 막 뚫어놓고 반석이래. 어디? 그래? 근데 여기는 바깥이 아주 조금 밖에 힘 제일 많이 받는데 면적이 좀 금방 항복돼 버려. 금방 항복돼. 근데 여기 항복시키는 건 쉬운데 그 다음 거는 면적이 더 크고 그 다음 건 면적이 더 크고 얘는 여기 항복한다. 면적이 다 똑같지 우선. 근데 얘는 여기 항복하면 이제 끝장이야. 응? 그러니까 여기 항복 나고 나면 곧 그 점을 무너져. 얘가 달아서. 얘는 여기 항복돼도 애게 뭐 이거 점점 항복시키기가 힘들어져. 그래서 얘가 수입 팩터가 2야. MI도 MP가. 얘가 1.5고 얘가 2고. 아마 구조기사 문제 이런 거 풀지 않나? 이거 1.1 정도고. 우리 철근 콘크리트도 어떻게 봤나? 최외곽만 단단한 철근 넣잖아. 물론 여기 뭐 그래. 그러니까 최외곽에 항복하고 나서는 더 이상 모멘트 증가가 없어. 왜? 별로. 이거 벌써 이거 인장력밖에 없어. 그럼 뭐야? 결국 마지막은 압축력이 뭐 넓게 가다가 그러니까 넓게 조금 받다가 넓은 영역에 걸쳐서 이 인장력 다 받아주다가 굉장히 좁은 영역으로 힘이 집중되면서 이 인장력하고 그 대신 똑같아. 그 대신 이게 높이는 이렇게 높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이 삼각형하고 얘 넓이 같아. 왜? 압축력하고 인장력하고 같아야 되니까. 그 대신 어디에 굉장히 담부에 집중됐지. 중립축 올라가고. 그렇죠. 근데 MI가 나서 요 팔 길이 길어진 것밖에 차이가 없다고. 지금 뭐야? 인장철근이 항복하고 나서 요거는 그대로인데 압축축이 넓게 영역의 무게중심이 여기다가 굉장히 담부로 몰면서 무게중심이 여기로 가서 증가된 모멘트밖에 없다고. 그래서 아까 말한 요게 1.1밖에 안 돼. 그래서 뭐 맨날 90%A에 90%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철골은 극대화해서 썼다고 효율적으로. 그래서 형상 개수가 어떻다? 작다. 항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 파괴가 쉽게 일어난다. 가장 비효율적으로 쓴 게 뭐야? 예지. 힘 하나도 안 받는 데다가 여기 미루는 회사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돼. 구멍 뚫어도 시원찮은 게. 저거를 반석이라고. 두 번째 거는 금강석과 다이아몬드. 됐어. 넘어갑시다.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여기? 별로 없죠? 뻔한 것들이라. 넘어갑시다. 야, 이거 보고 이상한 거는 바로 질문해봐요. 알고 싶은 거. 이제 제도 몫을 만들 때 그러니까 결국 대상은 뭐라고요? 최대 고려 지진이라고요. 근데 최대 고려 지진의 3분의 2 수준, 우리나라는 그걸 디자인이라는데 그걸로 설계하면 최대 고려 지진이 올 때 2400년 제한주기 지진이 올 때 어떻다고? 2등급이 붕괴 방지된다고.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 수 있어? 최대 고려할 지진으로 설계를 해야 돼. 그게 0.2지야. 그게 3분의 2 수준으로 설계하면 어떻게 된다고? 0.2지 지진에 대해서 2등급이
붕괴 방지한다고. 그러면 1등급, 2등급, 특등급은 어떻게 되냐? 그거보다 좀 센 지도 냈잖아. 그러면 그걸 낼 때 성능이 올라가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정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이렇게 많은 경험상 지진이 많이 와야 저것도 알아요. 근데 지진 뭐 와야 말이지. 안 오니까 좋긴 한데. 넘어가죠? 네. 특등급은 건물 목적이 뭐라고요? 기능 수행입니다. 그 건물은 기능을 수행하게. 그럼 반도체 공장이라 위험한 거는 2400년만 오늘 주진에도 기능 수행하지 않을까? 뭐 과하니까. 그 대신 검토해야 될 건 만약에 두 가지 성능 목표로 제대로 검토해라. 그럼 난 천년재현주기 지진 가족 기능 수행이 되는지 비구조제들이 다 검토되는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거기 나온 가속도라 그 5라인, 배관 라인들이 그 위험 시설이 엄청 많잖아 반도체 공장에. 그런 것들이 매달려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반도체 공장 사람도 거의 없잖아 이제. 네, 뭐 다 이런 거 뻔하니까 넘어가고. 네, 우리 외국에서 나온 거 뻔한 거 넘어갑시다. 사실은 이 두 개가 더 낫죠. 지진국 1이냐 2냐로 하는 게 나은데 이거 쓰는데 아무도 없죠. 이렇게 지도를 써서 하죠. 이 지도로 보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대구광역시죠. 이게 0.19예요? 0.22예요? 가운데로 가면 더 높나요? 내가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 건축학회로. 여기 더 위험한 거 아니냐? 뭔 소리야, 그냥 다 0.19로 하라고 이렇게 한 건데, 요 이게 0.19, 여기는 다. 그 다음 여기 0.18. 그럼 여기는 뭐냐? 그거 정도만 그럼 보관해서 쓰던가. 여기서도 또 이러는 사람도 있어. 뭐 여기서 막 0.19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다 또 0.19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내린 게 이 안은 다 0.19로 해라. 그 다음에 여기랑은 굳이 하고 싶다면 보관해라. 근데 뭘 그렇게 해. 그냥 0.18로 하지. 저렇게 나눈 건데. 이거 제가 안 나눴어요. 지지하시는 분들이 나눴습니다. 왜 대구가 높을까 더? 포항이 어디 있어? 이게 포항인가? 여기 울산인가 여기가? 영일만이 어디야? 여기 아니야? 꼬리요. 여기 0.18 정도. 울산광역시 여기 있네. 여기도 높네? 여기 왜 이렇게 높아졌어? 0.19로? 여긴 평양이구나. 난 서울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평양. 진짜. 통일은 안 되더라도 진짜 고속도로가 북한까지 쫙 가서 연해주를 진짜 차몰고 가보고 싶습니다. 금강산도 그냥 한번 놀러 가고 싶고. 뭐 집안의 분류. 전단파 속도가 빠를수록 단단한 집안이죠. 그러면 단단하다는 얘기 뭐냐면 강하다는 얘기죠. 강하다. 강하면 주기가 짧죠. 짧으니까 짧은 집안에 증폭을 많이 시킵니다. 짧은 단주기 쪽을. 이제 집안이 무르다는 거는 전단파보다 느리다는 얘기고, 움직일 질량과 관성력이 거꾸로 관성력이 크니까 M이 큰 것처럼 돼서 관성은 작고 주기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외국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진파를 만들어라.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평균이 이런데 이 편차를 한번 보세요. 너무 편차 크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지진파마다 적으세요. 지진파마다 편차 너무 큰. 지진파 하나 잘못 택하면 인생 골로 감. 잘 택해야지. 한 번에 돌고 수렴도 잘하고. 그래 우리 부하2가 지진파를 했는데 저한테 욕 엄청 쳐먹으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야 인공지능 써 인공지능 써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진파 만드시다가 저희가 모델 저희가 집어 넣어서 타로를 걸리면 이제 멈추는 경우들이 빨리 버려버리고 다른 지진파를 빨리 갈아타야 돼. 여러 지진파를 막 돌린 다음에 빠른 상태. 그리고 14개 중에 제일 위에 거는 버려버리고 밑에 거 버려버리고 가운데 거 추려가지고 시간 정도 한번 그렇게 한번 멈춘 적이 있어가지고 고생한. 멈추면 멈췄음 다른 지진파로 바꿔서 돌려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해놔서 근데 눈 뜨고 있는데 멈춰버려가지고 그러면 빨리 저기 진숙이한테 연락해서 진숙이 컴퓨터 노는 컴퓨터 하나 돌려줘 막 이러고 하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멈출 때가 있어요. 쓰면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하면 이제 동시 방향으로 해가지고 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멈추고 딴 거 의뢰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각도를 한번 살짝 돌려봤거든요. 근데 또 돌아가가지고 그거를 그래. 고민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래요. 10도 딱 돌아가니까 그냥 다 그게 돌아. 거기가 이제 그 내에 들어간 거지. 그런 지진파는 과감히 버리세요. 네. 그리고 처음 지진파가 과강 오고 수렴을 했다 싶은 지진파들 얼른 그러니까 먼저 탄성 시간 이력 해석을 우리 응답 스펙트럼 해석할 수 있잖아. 지진파 먹주면 응답 스펙트럼 해석하는 걸 찾아줘. 그럼 14개 지진파 가지고 그러면 해당 구조물 주기에 해당되니까 어느 지진파가 제일 센지 평균은 그거지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어느 주기로 제일 센지 어느 방향으로 주기가 이쪽 방향이고 이쪽 방향인데 특정 주기에 제일 센 지진파들은 이거 주기가 0.5초입니다. 요 지진파 돌릴 때랑 요 지진파 돌릴 때랑 몇 배 차이 날까요? 그죠? 많이 차이 나죠? 그럼 우리가 0.5초 모델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구조물의 주기를 좀 바꾸면 좀 스티프하게 하고 그 지진파에 대해서 응답이 확 줄어든다. 각도도 각도지만 유효광성을 조금 바꾸면 그러니까 그런 지진파는 안 쓰는 게 좋다고. 여기서 막 변덕이 그냥 막 그리고 실제로 그러기도 한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스펙트럼 인공지진파를 쓰라는 게 차이를 안 하니까 저런 지진이 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내가 구조물의 주기가 재수없게 이리로 가봐. 하이! 그랬다니까? 흥해초 본관, 흥해초 후관, 서관 얘가 강도가 8메가파스칼에 21메가파스칼인데 정말 재수없게도 주기도 본관이 제일 센데 주기고 이 뒤에 건 제일 낮은 데였어. 혹시 이렇게 강의 자료 있냐? 그건 나중에 하자. 흥해초 분석한 게 있는데 재수가 없을려니 이렇게 재수가 없냐 했다니까 내가 발표하다가. 그만큼 주기랑 지진파는 상관도가 높다고요. 뭐 잘못 돌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지진파가 큰 걸 미리 그러니까 응답 스펙트럼을 딱 그려보고 이 지진파 돌릴 때는
한번 먼저 돌려보고 되게 신중해서 제일 나중에 돌리거나 그 주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요. 근데 막 딱 그것만 샘플 주지 말고 좀 다른 지진파도 샘플 줘서 적당하게 좀 편차가 좀 작은 걸로 선택하는 게, 편차 너무 큰 건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신뢰할 수도 없고 프로그램 실험을 안 해버려요. 이것도 거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편차가 큰데. 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늦은 설계 범주는 뭐냐면, 이거 스펙트럼 그리는 것도 거제로 내겠습니다. 집안 공부 때 응답 스펙트럼을 그리시고, 그다음에 주기 몇 초 뭐 한 2.9점을 주고, 그러니까 만든 예제가 있지, 그 세연아, 그걸 좀 보여주고 거기서 좀 이렇게 각 학생들마다 질량하고 또는 뭐든 아니면 그거 바꿔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면 본인이 주기 찾아가지고 읽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층 정도 건물에 주기 2개 선택해서 조합하게 하는 걸 예제를 해서 풀어주고, 고유치 해석도 요새는 다 하던데, 그 계산기가. 고학년 계산기 고민해 볼게요. 구조기술사들은 고학년 계산기로 하지. 아이겐베르. 이미 또 오래돼가지고 못하나? 이거 되게 대답이 빨라. 알았어. 학생 친화적인 문제를 내도 고학년 계산기가 필요 없는 핸드폰 계산기만 가지고도 되는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5분만 쉬었다 합시다. 그러니까 거기는 12m라는 어떤 근거로 12m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12m마다 내진 가세를 괜찮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 비교도 안 돼,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산 없이 나오는 거니까. 그 배관 무게가 얼마냐, 그 다음에 그 가세 하나가 지지할 수 있는 압축은 못 견디고 만약에 그냥 또 인장만 견딜 수 있는 거다, 그럼 X로 이렇게 했을 때, 그 대충 무게 계산하면 무게 곱하기, 그게 가세가 리지드 하면은 이제 천정 따라 움직이거든. 그럼 천장 층응답 속도를 그대로 때려가지고 그 무게를 오로지 가세가 다 받게 설계되죠. 진짜 불안정한 구조물이야. 매달았다 여기 놔둔 건. 뭐 샌드백도 아니고 엄청 증폭한다고. 그러니까 가세라는 개념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얘가 막을 수 있는 가세가 있겠고, 또 이쪽으로 구속하면 또 막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매달린 구조가 이게 다 가늘고 긴 부재가 돼서, 웬만하면은 이게 길면 그냥 벽에 고정시킬 수 있으면 하거나, 근데 아니면 그냥 가세가 제일 여기 앵커 한 실만 돼도 이렇게 조이기만 해도 훨씬 강해지거든. 그러니까 턴버클처럼 이렇게 내가 앵커를 저기 앵커 있는 앵커랑 사이만 이렇게 턴버클로 우리가 조이잖아. 그렇게만 해도 완전 고동이 다릅니다. 그런 조치라도 취하게 하라고. 그것만 안 움직여도 이제 나머지가 그게 지지가 돼서 나머지도 잘 안 움직이니까. 이거 그리는 걸 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조물의 주기 정도 주고, 밑면 전단력 계산해라.
이게 옛날에 만들 때 한 겁니다. 집안 얼마나 강화됐나. 그러니까 여기를 어디를 맞춘 거예요? 주기로 따지면 0.5랑 0.1이랑 0.5를 맞춘 거죠. 그다음에 그게 더 중요한 건 보세요. 뭐를 꼭 알아두시냐면 단주기는 편차가 크다. 단주기는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주기가 짧아질수록 편차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근데 이제 주기가 길면 편차가 작은데 문제는 여러분들께 집안파를 제공하신 그분 자체가 편차가 큰 걸로 평균을 맞출 수가 있다고. 그러면 큰 거는 가급적 해석 제일 처음 돌려보시면 걔가 잘 돌아가면 돌아가는 거 나머지는 거의 탄성에 있고 이렇게 가버린다. 그러니까 결국 탄성으로 평균을 맞춘 거라 비탄성 가면 천차만별입니다. 그 강진 지속 시간이 얼마냐 특히 요 포인트가 제일 셌잖아. 예를 들어. 근데 시간 이런 거를 탄성 시간 이력 해석해라 그러면 할 수 있다고 그냥 그 주기 주고. 그 매트랩으로 짜다 그냥 한 줄이면 되고 챗GPT 짜달라고 해봐. 질량 얼마 뭐 엑셀 프로그램인데 뭐든 짜줘. 그럼 펑션도 주고 그럼 그냥 짜준다고. 그러면 시간 이력을 쭉 그려보면 그 지진 동안 피크에 비슷한 게 몇 번 나오는지 를 보면 한 번만 잠깐 탁 찍을 수가 있고 스펙트럼이라 굉장히 많이 찍는 지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찍는 지진들은 피크는 작아도 그게 굉장히 더 위험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용훈 박사랑 많이 가른 게 그런 것들이야. 그런 스펙트럼 맞추되 좀 쉽게 해석이 되고 강진 지속 시간이 좀 짧은 거. 우리나라는 강진 지속 시간이 짧을 거거든. 다행이지. 잠깐만 왔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뭐 범주는 지진파가 센 데는 해석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가 그냥 내진설계 범주죠. 이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잡아졌냐? 0.5, 0. 그냥 잡은 겁니다. 0.49면 그럼 뭐 내진설계 범주 뒤에 해석하면서 어쩔 수 없어. 그럼 높이 그럼 60m는 왜야 했고 59m는 뭐고 기준이란 게 다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부터는 좀 자세히 하라 이거야. 혹시 모르니. 이런 거가 특히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냥 모여가지고 투표했다고요. 외국 애들이. 이렇게 해라. 비정형성 뭐 다 아시겠고. 근데 경막의 불연성. 그래서 이제 경막 설계를 많이 하라 그러는데 이러면은 여기에 벽척에 있다. 굉장히 두께가 얇아졌죠. 이걸 두께의 깊은 보로 생각하라고. 이렇게 미는. 여기는 완전 지지돼 있지. 밀었어. 당연히 여기가 이렇게 두께가 얇으니까 여기 지금 여기 당연히 철근을 이렇게 넣거나 또 이쪽으로 밀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넣거나. 근데 벽이 주로 이렇게 있다. 그럼 이렇게 거동 많이 하겠지. 이쪽 방향으로는 어떻게 거둬? 여기 벽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얘를 유연하게 풀어놓고 탄성 해석을 해봐. 분포 하중을 쫙 주고. 그래서 변형이 어디가 되게 중요한 건 이걸 딱 놔두고 이 모양 그대로 유연한 경막으로 놓고 분포 하중을 줘보라고 그냥. 정적 하중. 분포 하중을 줬을 때 어디가 이 사각형 모형이 많이 이그러지는지 위에서 내려봐야 돼. 그대로 사각형으로 가는지 아니면 어딘가가 이질러지는지를 보라고. 그러면 이거 그 이질러지는 파트에 힘 부하고 거기로 배근한 다음에 탄성 고동하게 하고 비탄성 모델링에는 고려하지 말라고요. 제 말 이해되나요? 비탄성 고동에 자꾸 경막의 불연속성 고려해. 경막을 불연속까지 하면 안 돌아가. 경막 어떻게 하라고요? 탄성 설계하시라고요. 유연한 경막을 놓고 힘을 가한 다음에 그 지진 견디게 다시 단 초과 강도까지 고려하게 해서 그 경막은 탄성해야 됩니다. 벽체에서 더 큰 힘이 올 수도 있잖아. R로 감소시키지 않고.
그것까지 지지할 때까지는 이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R분의 제가 생각엔 초과는 그냥 탄성 설계하고 싶다면 원래는 경막을 고려해서 비탄성 설계하라고 나한테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 내 앞에 있는 사람 엄모 씨가. 근데 외국도 그래.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초과 강도까지 정도 고려한 지진으로 탄성 설계 그냥 경막. 그럼 그냥 사각형 그대로 가면 별로 힘 안 받고 그렇다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그냥 이상하게 그렇게 하라고 했대. 그러면 요새는 박홍근 교수님조차 넘어가더라고. 됐어 그럼 다 끝이야. 건축교정에 둘이 합의하면. 이제 박홍근 교수님 곧 은퇴하시죠? 3년 남으셨습니다. 저랑 제가 13년 남았으니까 3년 남으셨어. 그럼 제가 술자리에서 꼬시고 있는데 당국대로 오셔라. 에? 박홍근 교수님 내 밑에서 일하시라. 생각해 볼게. 좋잖아. 맨날 서울대로 내가 안 가는데 내가 당국대 우리 두 아들을 데리고 서울대로 없겠다. 농담이고 뭘 없고 말고 합니까? 없어야지 그죠? 그잖아. 다 엎어버리는 생각으로. 엎은다고는 엔지니어로서 충분히 내가 잘하게 하면 되죠. 비정형성 뭐 다 들어본 말들이라. 네, 이것도 뭐 넘어갑시다. 마이다스가 다 판단해 주죠? 강성 비정형이 위험할 것 같아요? 중량 비정형이 위험할 것 같아요? 중량 비정형이 위험할 것 같아요? 강성 비정형이 위험할 것 같아요? 뭐? 꼭 어떤 걸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변형이 집중되는 곳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강성 비정형은 훨씬 위험합니다. 필로티,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약층, 윅스토리라고 얘기하죠. 강성이 약하면 철근도 약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 층에 변형이 집중되면 휴즈처럼 그 층에 굉장히 그러니까 댐퍼라는 게 원래 그런 거고 힘을 쫙 모아놓고 그다음에 굉장히 낮은 강도에서 항복해버린 거죠. 그 층에 휴즈처럼. 휴즈가 집에서 제일 그 전류가 약한 데잖아. 거기부터 나가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거기만 고치면 되게 그런 개념으로. 지진력 저항 시스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내력벽이 위험하나요? 건물 골조가 위험하나요? 이건 추가된 것만 얘기했는데 내력벽이란 건 중력 하중하고 같이 받는 거죠. 건물 골조는 그게 아니고 횡하중 받는 거랑 중력 하중 받는 게 골조가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로 훨씬 더 내력벽이 위험합니다. 내력벽이 왜 위험해요? 어느 게 위험하냐면 중력 하중하고 지진 하중을 많이 받는 부재가 파괴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근데 내력벽은 둘 다 많이 받고 있는 거라고요. 위험한 거일수록 반응 수정 개수가 어떻다고요? 작죠. 똑같은 걸 해도 이런 거 추가됐다. 예이고 제일 반응 수정 개수 남은 게 작은 게 뭡니까? 3. 3이죠? 3이 뭐예요? 3이 연속도 아예 없이 초과 강도만으로 지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이 연성도가 3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강도 저강도에서 얼마 씁니까? 0.85. 네? 그 다음에 기대 강도 계수가 보통 25%, 철근이 지배적이라고 하면 25, 1.25라고 하면 그 두 개만 해도 얼마입니까? 휨 지배라고 할 때 그냥 우리 보통 휨 지배 되게 많이 하는데 0.85에 1.25 하면 1.5죠 그게? 그것만 해도 그냥 기준 지켜가지고만 만들어도 1.5는 초과해야 돼요? 그 다음 뭡니까? 부재가 딸랑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럼 힘의 재분배가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그리고 또 중력 하중이 지배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한 게 무슨 초과 강도였어요? 아까 말한 게 재료 초과 강도죠. 그 다음에 설계 초과 강도가 강도 감소 계수를 설계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풍하중이 지배적인 건물이다. 그럼 지진하중이 지배 아니잖아. 어떤 특정 부재가 뭐 약간 다른 게 지배적일 수 있잖아. 그럴 때 또 초과 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초과 강도가 뭐냐면 그냥 부재가 힘이 재분배되는 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이 문제 많이 내요. 이 기둥 강도가 1, 2, 3, 4다. 가운데 누른다. 얼마까지 버티냐. 얘가 문제. 덕타일한 거동을 보일 때랑 취성 거동을 보일 때 그림을 그려라. 푸시 오버도 아니고 푸시 다운. 자, 어떻게 되니까? 강성은 다 똑같다. 그러면은 4라는 강성으로 가서 4를 버틸 때 1111이면 강성이, 그러면 강도가 1에 도달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못 버티죠. 하지만 이 1이 덕타일한 거동을 한다. 그럼 더 이상 힘은 안 가지만 뭐 일로 기울어지지 않나 그런 얘기 하지도 마. 어? 지금 그냥 힘의 재분배 얘기야. 그럼 어디로 가? 얘가 1 더 증가하고 1 증가하고 1 증가할 때, 이때보다는 증분 해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얼마 더 증가해? 3이 증가해야, 그 대신 강성은 3으로 줄었죠. 이게 7, 델타 P가 3이라고. 그럼 얘도 도달했고, 이러고 도달했고, 그 다음 뭐야? 얘는 2고 2니까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이번엔 델타 2. 대신 강성은 2, 여긴 강성은 3, 강성은 4. 그러면 여기 도달했고, 마지막 추가할 델타 1. 델타 1 한 다음에 여기 강성 1이고, 그 다음에 10으로 쭉 가죠. 자, 얘의 초과 강도는 얼마입니까? 여기가 항목이라고 치면 초과 강도는 4하고 10이니까 2.5죠. 힘의 재분배가 일어나서 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극한 강도가 뭐야? 다 덕타일한 거동하면 극한 강도가 모든 부재 강도 더한 거죠. 모든 부재 강도 더해버리면 돼. 그냥 1층에 모든 부재 전단, 뭐 휨, 이런 거, 휨이겠죠. 휨, 덕타일한 거동하려면 휨. 그러니까 1층 부재의 M, P 나누기 LS, 이게 V 뭐야, 이게 휨이라고, 휨으로 버티는 유효 전단력이라고, 이펙티브. 1층 부재 다 MP 다 계산하고 그 방향으로 전단 경단으로 다 나누면, 싹 다 더하면 뭐라고? 그게 그 구조물이 지지할 수 있는 맥시멈이야. 1층 전단력이 제일 세잖아. 1층으로 제일 센 전단력이 오잖아. 1층. 쉽지 않아? 근데 이게 여기서 부서진다. 확. 여기서 얼마가 손실돼? 1이 손실되겠지. 여기 사라져 버리겠지. 그 다음에 3으로 올라가다가 탁 손실돼. 여기서 얼마 손실돼? 2가 손실되겠지 이번에는. 그 다음 쭉 2 강도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얼마 손실돼? 3이 손실되겠지. 그 다음에 1만 올라가다가 확. 푸시오버가 이런 곡선을 보이면 갑자기 툭 떨어진 건 어떤 부재가 뭐야? 취성 파괴를 보였을 때. 그럼 그 부재 가서 잘 만지작거려가지고 모음 보강을 해야 돼. 전단 보강을 해야겠죠. 전단 보강을 좀 하면
부드럽게. 뭐 질문 있나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설명한 거 해놨네? 오, 이것도 해놨어? 이게 철골 PM입니다. 철골은 인장하고 압축이 대칭입니다. 근데 압축 쪽이 잘라질 때가 있어요. 압축 받을 때 뭐야? 좌굴. 오히려 인장형이 훨씬 빵빵합니다. 근데 얘는 인장하고 압축이 처음 비균형이니까 이 타원이 마치 이렇게 쓱 올라가는 것처럼 무게중심이. 그래서 그런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인장하고 압축이 비대칭이고 균형이 파괴되는 점이 달라서. 자, 이거 그림을 기본적으로 외우세요. PM 상관도입니다. 이게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모멘트가 존재하면 받을 수 있는 압축력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선형 감소한다. 됐나요? 인장력도 역시 선형 감소한다. 그죠? 모멘트가 존재하면 받을 수 있는 인장력 압축이 대칭으로 선형 감소한다. 이런 특징입니다. 철골은 어때요? 무조건 이렇고, 어디가 훨씬, 이것도 정말 좌굴이 안 나게 보강을 잘한 철골이 이렇고, 어떻게 좀 좀만 잘못하면 어디가 완전 좌굴 나버려 가다가 이쪽이 올리는 충력부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무게를 체크해야 됩니다. 엄청 위험합니다. 철골은 압축받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철골은 무조건 뭐? 압축축이 더해지는 중. 그러니까 다 똑같이 별로 중요한 건 다 압축받고 있겠지. 근데 특히 횡화종이 딱 가했을 때 압축력이 굉장히 집중되는 X방향, Y방향으로. 제일 모서리들이겠죠. 그럼 모서리들 기둥들이 굉장히 고층 건물의 모서리 기둥들은 인장 압축이 굉장히 세다고요. 변화가. 거기서도 어디가 위험해? 모서리 기둥 중에서 제일 모서리. 좌골이. 좌골 방지 방법 뭐 있나요? 좌골 길이를 짧게 해야겠지. 좌골 길이를 짧게 할 방법은 횡구속을 하느냐 뭐냐에 따라서, 횡구속 하면 좌골 길이가 얼마가 최대? 횡구속을 하면 좌골 길이가 1이 최대. 1이. 여기서 안 움직이면, 이게 이 횡화종 줬을 때 안 움직이고, 요 좌표랑 요 좌표가 그대로 일직선상에 있으면 요게 핀일 때 딱 요게 좌골 길이야. 그러니까 좌골 길이가 1이야. 부재 길이야. 근데 횡구속을 안 하잖아. 그러면 최소가 1이야. 최소가. 완전히 구속을 해도. 그러니까 횡구속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좌골에. 그냥 생각하기에 횡구속은 내진 보강 아닌가? 좌골 방지로 짱이라고. 횡구속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니까. 횡구속 여부를 체크하는 건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 방법이 뭐예요? 당연히 접합 조건을 강하게 하는 거. 아니면 그냥 단면을 키우든가. 비구조제를 여기다 대든가. 수벽 뭐. 이것도 좌골에 좁은 건 이거 좌골 길이가 엄청 짧죠. 이거 밑에 조조벽 때문에 좌골 날 리가 없습니다. 여기도 이쪽으로 다 구속돼 있잖아.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구속이 좀 안 된 공장에 그런 게 많겠지. 공장은 진짜 노출된 철골 기둥들이 많으니까. 많죠.
네. 자, 이거 많이 설명. 그림도 잘 그렸네. 누가 그렸어? 오, 수현이가 그랬대. 이거 내가 설명하는 거죠? 많이. 잘 보시고. 네. 다 설명한 거라. 이것도 다 설명. 이거 딱 나와 있네. 잘했다. 이것도 잘 그렸네. 오. 개별 부재 응력 변형보다는 개별 부재 변형 강도. 응력 변형률은 다 똑같은 재료라. 그러니까 이만큼 덕탈한 거동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재가 힘을 버텨주고 있는 거라 다른 부재로 전달이 되면서 초과 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하면 거라 덕탈한 산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네, R로 감소시켜라. 그런데 자 가장 알아야 될 게 등변이 원리가 있습니다. 등변이. 그 다음에 동일 에너지 원리가 있습니다. 두 개를 구별해서 아세요? 지진력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동일 변형이 훨씬 더 쉬운 게 탄성 최대 변형하고 비탄성 최대 변형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탄성 해석하고 나면 결과 나오죠? 그렇죠? 그 마이다스로 탄성 해석 한 번만 돌려보세요. 그냥 금방 돌아가니까. 마이다스 모델 있을 테니까. 마이다스 모델 받아가지고 퍼폼 만들든 뭐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퍼폼은 비성형 속성을 넣어버리니까 그걸 탄성 모델 만들기 힘들다면 탄성 두 개 모델 비교해보고 주기가 얼마 차이는 별로 안 나고 만약에 주기 차이에 따라 그 지진파가 만약에 되게 차이가 많다. 그러면 그건 주기에 따른 차이인 거고. 근데 탄성 변형하고 비탄성 변형하고 비교해보세요. 정말 소스라치게 비슷합니다. 안 해봤죠? 이제 해봐야 돼. 졸업하려면. 탄성 변형하고 비탄성 변형하고 어떻다고요? 정말 비슷하다고요. 근데 동일 에너지 원리는 뭐냐면 이 면적하고 요 면적하고 같다고. 비탄성 가면 여기 면적이 되겠죠? 요거 추가되니까 요거 삼각형이 추가됐죠, 요만큼? 여기 사각형으로 추가하려면은 요거만큼 추가된 거니까 여기가 좀 더 가겠죠, 이렇게? 동일 에너지 원리하면 동일 변형보다 좀 더 응답이 커집니다, 그죠? 그게 동일 에너지 원리입니다. 적으세요. 동일 변형의 원리는 장주기에 많이 적용됩니다. 여기 장주기 써 있죠? 동일 에너지 원리는 단주기에 많이 적용됩니다. 단주기는 비탄성 변형이 좀 더 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변위계수법 있죠? 변위계수법. 우리 푸시오버도 하지만 변위계수법도 있습니다. 성능점 설정할 때. 그 변위계수법이 뭐냐면 딱 요 탄성 변형 구해놓고 탄성 변형을 구해놓고 거기다 계수 곱해가지고 비탄성 변형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탄성 변형 가지고도 충분히 비탄성 변형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지 뭔지 이런 거 해보세요. 꼭. 뭘 해보라고? 지붕층 최대 변이를 탄성 시간 이력에서 해보고 비탄성 시간 이력에서 해보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보세요. 동일 변형의 원리라고 하더라도 연성도가 있으면 지진하중을 감소된 거죠. 지진하중이 감소되면 연성도가 요구되는 거죠. 거꾸로. 비탄성 요구만큼. 근데 동일 변형은 정확하게 R하고 덕틸리티가 같습니다. 적으세요. R하고 뮤가 같다. 여기 적혀져 있어요. 그쵸? 저는. R하고 뮤가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역수입니다. R하고. 응? 이건 감소시킨 걸로 한 거구나. R하고 뮤하고 같아. 아, 그래? 오케이. 뭐냐면, 내가 덕틸리티를 3으로 확보하면 지진하중을 3분의 1로 감소시켰다. 이 얘기라고. 덕틸리티를 4로 확보하면 4분의 1로 감소시켜. 동일 변형이요. 장주기는. 그럼 연성도를 확보하는 게 쉽나? 강도를 확보하는 게 쉽나? 이 구조물을. 그거를 파전해가지고 해야겠죠. 아, 이거 휨제가 많고 연성도를 확보하는 게 쉽겠다, 이거. 뭐 그러면은 그런 거고. 그러니까 뭔 말이야? 지진하중이 감소되면 연성도를 확보해야 되고, 연성도가 확보되면 거꾸로 지진하중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단자위도, 그 저층 구조물, 주기가 짧은 구조물은 감소시킨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변형이 가니까 연성도보다는 가급적 강도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저층 구조물은 어떻다고요? 동일 에너지 원리가 적용돼서 감소된 지진하중만큼 훨씬 더 큰 연성도가 필요해서 뭐라고? 연성도 확보보다는 강도 설계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한번 적어두시고 그러니까 연성도가 있으면 지진하중을 감소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요거 하고 여기까지 문제 냅시다. 나머지는 뭐 다시 강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힘들다. 못하겠습니다. 자, 1, 2, 3, 4 부재 비교해보고 제가 저번에도 한 거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1, 2, 3, 4를 됐을 때 철근이 인장 철근이 2대, 4대인 것들이 있고 압축 철근이 없거나 2대인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럼 이 4가지 경우를 고려를 했을 때 내가 어떤 게 덕틸리티가 높고 어떤 게 강도가 높고 이거를 추정해 보라가 제가 학생들 내린 그거였습니다. 이것도 기말고사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강의한 영상 있지? 없냐? 그때 사실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아, 그래? 다 다시 해야 되네. 거의 이런 젠장할 이런 거만 녹음되는 거 아니야? 남 욕하는 거만? 먼저 1번하고 2번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1번은 철근 하는 게 여기였고 요 정도 압축대가 필요하면 2번은 철근량이 2배가 되면 압축대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죠? 당연히 그거에 대항하려니까. 그러니까 원래 철근이 2대, 철근 인장력 곱하기 거리가 모멘트 강도인데 거리가 철근 강도가 2배 되고 거리는 그대로면 2배 되겠지. 근데 철근 강도는 2배 됐는데 압축대가 증가하는 이 철근에 대하고 거리가 짧아져서 무게중심까지 거리가. 그러니까 2배보다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가다가 1번, 2번 비하면 그냥 강성은 똑같다고 치고 여기를 1이라고 치면 여기 올라가다가
한 1.8 정도에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라고. 이게 1번, 이게 2번이라고. 강도가 모멘트 얘기해. 모멘트. 인장력은 2배 됐지만 거리가 짧아졌다고. 무게중심간의 거리가. 왜? 압축대가. 그러면 3번은 어떻게 될까? 4대인데 여기다 2대 넣었어. 그죠? 4대인데 여기다 2대 넣었어. 그럼 아까 여기에서 인장력은 그대로지. 2번하고 비교해 볼 때 4대인 거랑. 그죠? 근데 압축 철근이 생기는 바람에 콘크리트가 굉장히 많이 부담하다가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게 확 줄어들었어. 이게 콘크리트 부담이라고. 그리고 철근이 부담해주고 콘크리트가 위에 가고 철근도 위로 갔고 콘크리트 부담도 위로 가서 거리가 어떻게 돼? 다시 길어졌지. 그렇죠? 그러니까 2배만큼 길어졌고 가는데 더 중요한 건 압축대가 작아지면 여기가 파괴에 도달할 때 인장철근이 변형을 많이 해줬게? 많이 한다고요. 압축대가 작으면 여기 파괴에 도달할 때 인장철근이 변형을 많이 한다고요. 여기는 압축대가 큰 대신에 이 변형이 적게 한다고. 그래서 철근을 2대를 넣으면 다시 그립니다. 철근을 인장측에 2대를 넣으면 강도는 2배 되지만 2배보다 좀 안 되지만 변형 능력이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이게 2번입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장철근비가 2배가 되면 어떻다고? 강도는 2배 가까이 증가하지만 변형 능력이 어떻다고? 줄어든다. 그 강화된 인장철근이 많이 못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압축 철근이 존재하면 2배 됐지만 다시 변형 능력이 1번만큼 증가합니다. 압축대 크기로 보라고. 압축 콘크리트를 컴파인먼트 시키면 컴파인트 된 거죠? 컴파인트 된 거지. 압축 콘크리트를 컴파인트 시키면 콘크리트 변형 자체도 굉장히 덕터려가지고 인장 이건 그대로지만 이건 더 갑니다. 이게 4번입니다. 실험해보면 정말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를 머릿속에 그리시고 철근 콘크리트 하나 하더라도 좀 내가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되겠다. 이걸 그랬잖아. 내가 세 개를 자유자재로 다뤄야 엔지니어라고. 강성, 강도, 변형 능력. 술, 음악, 노래, 돈. 이게 만화 자유롭게 되면 한량이 되는 거고. 우리는 다 한량이 되고 싶죠? 영애 빼고는 다. 아니야. 너는 내가 보니까 건축 구조를 잘하고 싶어. 구조기사 됐는데도 온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건축 구조 말고는 없는 사람들이야. 잘 살아. 우리는 아니지? 오해야? 그래. 나도 네 지도교수도 진짜 한량이고 싶은데 이게 뭐야 토요일에 이 시간에. 진짜. 한 학기 고생 많으셨고 우리 요 뒤에 거는 저번에도 약속했는데 이제 진짜 찍어야 될 것 같아. 요 뒤에 거는 저 카메라도 좋아졌으니까 우리 학생들대로 방학 때 찍읍시다. 방학 때 찍어서 올릴 테니까 공부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질의 같은 게 생기면 수연이한테 꼭 질의를 저한테 하는 게 어렵죠. 어렵죠. 지도교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는데 뭐
너무 어렵진 않잖아. 그러니까 수현이한테 좀 하면 그냥 이렇게 내가 또 한번 모아가지고 강의를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후배들 상대로도 강의하고 그럼 또 그 올라온 거 보면 또 되잖아. 그러니까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한 학기. 네. 질문이요? 공성도가 이렇게 처음에다가 전개가 되는 주기가 있고 그걸 수렴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tn 값을 찾으면 나온다고. 그거 뭐야 변이계수법이 있어. 변이계수법을 공부하면 공부해야지. 거기 주기를 정해놨어.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변이계수법 찾아봐. 내가 너한테 변이계수법 한글로도 한번 번역시키시면 준게 있고 그거는 거기랑 그거 구하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 얼마나 정확하냐 뭐냐. 근데 외국 거에는 코이피션스 디스플레이스먼트 어쨌든 변이계수법이야. 그냥 탄성 딱 그 SA에 오메가 제곱 곱하고 그러면 오메가 제곱을 나누고 그러면은 SD가 되잖아. 그럼 그거를 모두 계수 뭐 크기 계수 이렇게 계속 계수 한 3개인가 4개인가 곱해가지고 그냥 추정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아예 값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딱 정해져 있지. 주기마다 그냥 딱 비탄선 변형을 정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 딱 써서 대충 알아보면 얼마나 쉬워. 그래. 안정있습니다. 나는 논리 있고 시험 보는데 한 번 들어와서 다음 주에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문제를 한번 만들어. 잘 보이네. 나 그렇게